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66세인 할머니입니다. 저한텐 못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러 아들놈이 용키 장가는 가서 며느리와 손녀딸을 두고 있죠. 저는 평생을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솔직히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운명은 이미 하늘에서 다 정해놓은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도 가혹하기만 하더라고요. 남편을 처음 만나 결혼을 한 얘기부터 잠깐 하자면요. 저는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났는데 워낙 가난한 살림에 배를 굶고 사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입 하나를 더 줄여야 된다며 저한테 빨리 시집을 가라고 하였어요. 그렇게 저는 당숙의 소개로 22살의 남편을 만났고 딱 이번 얼굴을 보고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게 맞는 줄만 알았어요. 제 나이 또래의 분들이라면 저와 비슷한 상황으로 짝을 만나신 분들이 꽤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남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채로 결혼 생활을 한 저는 처음부터 남편이랑 어긋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약간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의 잦은 바람으로 양잿물을 드시고 돌아가셨대요. 그것도 빨래터에서 시어머니랑 친한 동네 아줌마랑 바람피는 걸 보곤 그 자리에서 그냥 양잿물을 들이키셨다는데 그때 남편의 나이가 고작 12살, 13살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걸 본 시아버님은 충격으로 평생 말을 못하다가 결국 몇 년 뒤 별다른 이유 없이 돌아가셨다는데 남편은 이런 불행한 가정사 때문에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마음고생이 밖으로 표출이 되기 시작했대요. 어린 나이부터 지나다니는 모든 여자들이 믿고 이 세상 모든 여자들 때문에 본인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이 들었다는데 이러한 망상으로 연애는 물론 제대로 된 여자도 만나본 적도 없다고 했어요. 제가 거진 첫 여자나 다름이 없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세상 여자들을 자기가 정복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요. 그러면 이런 트라우마도 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데 문제는 왜 이 생각이 저를 만나고 시작이 됐는지 남편놈은 저와 결혼을 하자마자 바람을 아주 밥 먹듯이 피워댔어요. 그리고 한량도 이런 한량이 없었던 게 평생을 단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이 살았어요. 일찍 돌아가신 시부모님 앞으로 땅이 몇 개 있었는데 그 땅을 팔아가며 살았죠. 형제라곤 하나밖에 없는 시동생하고 반반 나눠도 충분한 땅이었어요. 그러니 그 땅을 팔아 여자들한테 돈을 쓰고 지치장하는 데만 써댔죠. 지금도 남편놈이 했던 쓰레기 같은 짓거리만 생각하면 아주 우라가 치밀어 올라요.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이 저한테 했던 게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지 자랑할 게 그렇게 없어서 그 소리를 하는지 꼭 부부동반 모임에서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자리를 파할 때까지 지가 했던 화려한 여성 편력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매번 망신을 당하기 일쑤였어요. 결국 그 부부동반 모임도 남편놈이 모임 여자랑 바람이 나면서 부산이 되었죠. 바람 피는 것도 DNA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시아버지를 닮아 이 사람도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구나 싶었어요. 이 세상 여자들이 미웠다느니 그만 시리는 다 개뿔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저는 참고 살았어요. 그리고 참고 사는 게 맞는 거라 강요돼 왔었죠. 아이 아빠니까 그래도 무늬만 내 남편이니까 하면서요. 근데 결국 끝을 보더라고요. 이 인간 지 남동생의 아내를 건드렸어요. 재수를 건드리거죠. 그걸 제가 보게 되었고요. 동서랑 남편놈은 이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된다며 제발 한 번만 입을 다물어 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죄다 알렸고 결국 집안은 난리 났죠. 시동생도 지 형을 붙잡고 중리 많이 하며 동서랑도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 또한 남편놈과 아주 갈 때까지 가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할 때도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게 이혼을 했는지 몰라요. 남편놈은 어떻게든 저한테 단 돈 1푼도 주지 않으려고 지 변호사랑 일을 맞췄고 평생 집에서 집안일만 하며 주부로 지낸 저로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땐 저도 징글맞은 남편놈 꼴도 보기 싫었고 저만 돈 줘도 안 받는다며 그 더러운 때가 묻은 돈 나도 받기 싫어. 그 돈 받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준다고 해도 안 받는다 라며 후기를 부리고 배짱을 부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바보천치 같은 짓을 한 거죠. 자존심이 무슨 밥을 먹여준다고. 그때 어떻게든 그 인간을 악착같이 받아냈었어야 했는데 악착같이 받아내서 아주 탈탈 털어버렸어야 했는데
이제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죠. 이혼하고 딱 1년 만에 돈이 궁해졌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남편놈과 이혼을 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런 제게 냉정하더라고요. 요즘이야 서로 안 맞고 아니다 싶으면 이혼하고 갈라서는 시대태. 제가 이혼할 당시에는 분위기가 다들 뒤에서 손가락질하던 때였어요. 저보고 여자 혼자 남편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느니, 아무리 그래도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 된다느니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하도 이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 내가 남편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똑똑하진 못해도 멍청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나름 스스로 공부를 하며 지식을 쌓았어요. 근데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못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아침마다 신문 돌리는 곳에서 신문을 한 부씩 받아와 모든 기사들을 위고 스크랩해가며 지식을 쌓는 게 전부였죠. 그리고 가끔 독자 투고에 제 글이 당첨이 되면 그릇 세트나 수저 세트를 받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게 협치를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더라고요. 현실에서 저는 고작 청소부였고 신문을 배달하는 배달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어차피 내 인생은 이렇게 결정이 된 거 아들 하나 잘 키워보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에 아들은 제 말을 잘 들었고 공부도 곧 잘했어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년 내내 꿈이 변호사였던 아들이었죠.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았어요. 이런 아들이 제겐 희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들이 대학 시험에는 몇 번이나 실패를 하게 되었고 결국 고졸로 생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저는 기껏 아들이 어디 공장이나 일용직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아는 형님과 함께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았는데 처음엔 물건을 사입해 길거리에서 팔더라고요. 그래다 돈이 모이니 과일 장사도 하고 나중에는 건설까지 손을 뻗는 것 같았는데 아들 말로는 지가 학력은 짧아도 머리는 좋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찾는다며 나이는 어리지만 이래도 젊은 사업가라며 자부심이 꽤 컸죠. 아들 말대로 집 살림에도 큰 보탬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어찌됐든 아들이 사람 노릇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 나이 29살에 결혼할 여자라며 지보다 2살 많은 아가씨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 아가씨가 제 며느리가 되었죠. 며느리는 저와 고향이 같은 행성 사람이었는데 같은 고향 사람이어서 그런가 처음 볼 때부터 말에 들었어요. 이 아이랑 잘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왔었는데 역시나 며느리는 저한테 참 잘했어요. 어딜 나가면 다들 며느리 보고 딸이냐고 할 정도로 저한테 참 잘했죠. 같이 살면서도 단 한 번을 싫은 내색을 하지 않던 아이예요. 그러니 저도 이런 며느리에게 진실을 다해 잘해주었죠. 사실 저희 며느리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어요. 그래서 제가 더 신경을 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냥 며느리랑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 다 잘했던 것 같아요. 제 불행했던 초년 시절이 아들 며느리와 손녀딸과 함께 살면서 다 보상이 되는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한번 시작된 불행은 끝이 없는 것처럼 저희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무리한 투자로 여러 명에게 사기를 치게 되었고 그대로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산더미에 빚을 진 채 도망을 쳤는데 그때가 저희 손녀딸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부터 집으로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불렀게 부수며 아들 어딨냐고 난리를 쳤는데 저희도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아들이 어딨는지 알면 제대로 집값 치르고 나오라고 하고 싶은 상황이었죠. 손녀딸은 울고 며느리는 그런 손녀딸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빚쟁이들이 어딘 나가냐고 가로막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이 사라지고 저와 며느리는 그 빚을 대신 갚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너라도 살아야 되니까 애 데리고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제 곁에 남아 아들의 빚은 이하니까 애 데리고 패나라고 했어요. 근데 며느리는 아무런 값이 갚아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너는 내가 봐지도 않니? 이런 아들 낳은 애민테. 라고 하니 며느리가 슬프게 웃으며 어머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윤희 아빠가 저를 버리고 갔어도 어머님은 제 옆에 계시잖아요. 우리 윤희 아빠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라며 고개를 푹 숙이는데 저는 이런 며느리를 볼 면목이 없어 이 아들 낳고 미역국을 먹는 내가 죄인이라며 자책을 했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거라곤 청소랑 남의 집 일이었는데 며느리는 자격증을 따더라고요. 처음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러 갔는데 생각보다 잘 안됐는지 나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더라고요.
며느리 나이가 41살밖에 안 됐는데 신먹은 노인분들을 상대해야 되는 게 안쓰러울 따름이었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했죠. 며느리 성격이 워낙 밝고 착해서 며느리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심지어 그때 참 간호학원 다녔을 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사귀었던 사람들이 간호조무사가 되면서 때만 되면 며느리한테 건강검진을 싸게 해주곤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60. 근데 며느리는 그런 것도 다 저한테 받으라고 했죠. 이렇게 착한 며느리 덕을 제가 많이 보곤 했는데 저 또한 이런 고마운 며느리를 위해 제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밤에도 일을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운이 좋게 야간에도 일이 생겼다면서요. 저야 며느리가 하는 요양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몰랐기에 그러냐고 했어요. 잘 됐다고도 말을 하지 못하는 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선 또 저녁에 나가 일을 하니 저는 미안하기만 했죠. 그리고 혹시 몰라 조심스러운 마음에 밤에 가는 집은 할머니네 집이다 아님 할아버지네 집이니 라고 했어요. 예전에 한번 며느리가 할아버지네 집으로 요양일을 갔다가 낭패를 보고 온 적이 있어 그 이후로는 저도 며느리한테 할아버지네 집에 가는 요양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며느리가 어머님 저는 할아버지들은 요양일 안 하잖아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 자식들이 같이 안 살아서 저녁에 밥이랑 설거지랑 이부자리랑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3시간 정도 있다가 올 거예요. 저는 걱정 마시고 저희 윤희학원 갔다 오면 밥 좀 챙겨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오후 5시만 되면 집을 나가 저녁 10시나 돼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 며느리는 항상 녹초가 되어 티셔츠가 땀으로 다 젖어 집으로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말하길 한여름에도 할머니들은 춥다며 에어컨은 말할 것도 없이 선풍기도 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은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니까 선풍기도 틀면 춥다면서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 집에서 하루 종일 굳은 일을 하니 얼마나 덥고 찜통이겠어요. 이런 모습이 안쓰러워 저는 며느리를 위해 해줄 건 없고 목욕을 하고 나오면 시원하게 못이라도 입으라고 비닐에 갈아입을 옷을 넣어 냉장고에 넣었다가 주곤 했어요. 이를 못을 넣어 냉장고에 넣었다가 주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밤 11시가 넘어도 집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원래는 10시면 오는 애인데 말이죠. 저는 전화를 걸어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가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 전화도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 그렇게 몇 통을 했는데도 전화를 받질 않는 겁니다. 하도 전화를 받질 않길래 어렵게 들어오겠지 싶은 마음에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순간 전화가 연결이 되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윤희 애미야? 라고 했죠. 근데 며느리의 대답은 들을 수 없었고 저 멀리서 말하는 듯한 대화 소리가 응응거리며 들렸는데 정확한 발음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콩닥거리는 마음으로 최대한 귀를 기울이 그 목소리를 듣는데 세상에 아주 의숙한 목소리였어요. 시옷과 발음을 할 때마다 특이하게 새는 그 목소리. 바로 제 전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전남편은 저희 며느리에게 이리 와서 이것 좀 해봐라 일로 오라니까. 시자 발음을 할 때마다 특이하게 새는 그 목소리라고 했고 며느리는 아주 살갑게 네 아버님 저 지금 가요라고 하는데 그걸 듣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콩닥콩닥 하던 가슴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았고 머리가 어지럽고 안 좋은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 저 인간이라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거 하나니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거의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왔는데 저는 자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역시나 며느리는 그 다음날도 저녁에 일을 나간다며 나갔고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에 며느리를 미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며느리한테는 미리 점수를 치고 밖에서 며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며느리는 버스를 탔고 저는 택시를 탄 시간에 걸쳐 정각 6시에 어느 주택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오늘은 집만 알아두고 내일 따로 와서 저 집에 전 남편이 사는지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숨어서 선글라스까지 끼고 거의 두어 시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얼마 후 저는 믿기 힘든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본 광경은 전 남편과 며느리가 둘이 같이 집에서 나오는 광경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그 모습에 당장이라도 뛰어가 두 인간들 살이라도 잡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움직여야 말이죠.
그리고 한 10여 분이 있다. 또다시 그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현장을 어떻게 덮칠까 고민하던 끝에 가스 검침을 하러 온 척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때는 아무런 생각도 안 들었고 무조건 그 현장을 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어차피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낀 상황이었으니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집을 들어갔죠. 마당에 있는 대문배를 누르니 집 안에서 누군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스검침 나왔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의외로 순순히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집대문까지 문을 열어주는데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한테 양해를 구하며 사모님 제가 눈에 다가나서 선글라스를 폈는데 괜찮으신가요? 라고 했죠. 그러니 괜찮다며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그때부터 또 심장이 미친 듯이 떨려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주방이 저쪽에 있다며 저한테 손짓으로만 알려주고 사라졌는데 저는 마루를 지나 안방 옆에 자리하고 있는 주방으로 갔어요. 근데 세상에 안방에 저희 며느리와 전 남편이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희 며느리가 전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주방이 안방 옆에 있어 저는 그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곤 이윽고 제 며느리가 아버님, 제발요. 제발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어머님 대장암이래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암 걸린 걸 알지도 못하세요. 지금 상황에 암 소식까지 들으시면 더 악화되실까 제가 듣보도 말도 못 드렸어요. 그리고 수술비 좀 마련하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아버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술비만이라도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 돈은 어떻게든 뭘 해서든 갚을게요. 라고 하는니다.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리가 싶었어요. 내가 왜 대장이고 며느리는 왜 저렇게 무릎까지 꿇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그러니 전 남편 놈이 내가 돈 빌려주면 너는 나한테 뭘 해줄 건데 지금 말만 뭘 해준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며 이 미친 인간이 제 며느리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소리에 완전히 눈이 뒤집혀졌고 그 안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있는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러니 며느리와 전 남편 둘 다 기겁을 했고 저는 전 남편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지거리를 하고 며느리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는 그제서야 저를 잡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어요. 그러니 며느리 말이 제가 보름 전에 며느리 아는 간호조무사 병원에서 건강진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장암 소년이 보인다며 큰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대요. 근데 이 말을 며느리가 먼저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없는 살림에 어떻게든 저를 살려보겠다며 이곳 저곳으로 돈을 빌리러 다녔고 마지막으로 간 곳이 전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며느리를 붙잡고 왜 그랬냐고 한없이 땅을 치며 울었죠. 그러니 며느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저를 조용히 앉아주는데 길바닥에서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결국 저는 친정집의 도움으로 수술비는 어렵사리 마련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대장 1기로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하였어요. 그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며느리가 아니 제 딸로 3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배령이 떨어진 아들놈은 포항의 외판 시골에서 잡히게 되었고 지금은 죗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맘 같아선 며느리한테 이혼하고 해나라고 하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죽어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놈도 지 값 다 지르고 그동안 고생한 지 마누라랑 손녀딸이랑 저를 위해 성실하게 산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아들놈에게 나한테는 잘 안 해댄다고 네 마누라랑 네 딸한테 목숨을 걸고 잘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66년을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우리 며느리를 본 일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저희 며느리는 하늘에서 제게 내려준 선물과도 같은 존재이죠. 그리고 절 살린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요. 저 또한 이런 며느리에게 목숨을 바쳐 평생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세상 살면서 저보다 더 안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저도 열심히 살고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거나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저 같은 사람 생각하며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그런 것도 다